NGO와 국제개발협력 3주차 3차 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 NGO를 포함한 비영리 조직의 속성, 개념, 또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인 역할, 또 기능,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시간에는 그 비영리 조직에서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마케팅에 대한 개념, 또 그 조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또 마케팅의 기법,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NGO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그 타이틀의 수업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현황이 어떤지, 또 그런 과정은 어떻게 전개가 되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 CSO의 활동 현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CSO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죠. 우리는 NGO라고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CSO라는 그 용어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아래 박스를 잠깐 보시면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입니다. 이 CSO는 최근에 NGO 대신에 시민사회단체를 통용하자, 사용하자, 사회단체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하자는 이제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NGO가 비정부 기구라는 뜻으로 이제 영역이 이제 애매모호한 데다가 환경이나 경제정의, 여성, 빈민구제, 노인, 뭐 이런 그 전문화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 영역을 모두 다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NGO라는 용어가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용어로 부적합하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국가를 상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또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회단체를 CSO라고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활용되는 자료에서는 NGO 대신에 CSO라는 어떤 용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NGO하고 CSO라는 단어가 이런 어떤 차이가 있구나, 이래서 CSO로 이제 활용하는 움직임이 있구나 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KCOC인데요. 이 조직에서 2018년도에 총 262개의 국내 단체, NGO죠.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NGO입니다. 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62개 단체 중에서 이제 144개 단체가 응답을 했는데요. 그 응답 내용을 분석한 자료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료의 편의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NGO라는 단어가 아닌 CSO라는 단어로 이제 표기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하는 단체의 설립 유형을 살펴보면요. 먼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들이 있습니다. 약 8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124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몰입할 필요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국내 자생단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구나, 86% 정도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국제 NGO 파트너 단체가 12.5%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이 단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유니세프라든가 월드비전이라든가 또 뭐 그 국제 단체 중에 그 한국의 그 지부 형태의 그 단체를 가지고 있는 그 파트너 단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가 그 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이런 단체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기타 단체가 이제 0.7%로 이 그 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하는 그 NGO들, CSO들이, 단체들이 설립 연도하고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한 개시 연도하고를 이제 비교해 놓은 그 도표입니다. 먼저 이제 196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원조를 많이 받았던, 뭐, 그러니까 50년도 한국전쟁 이후에 원조를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단체 설립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설립된 단체들은 대부분이 국제 NGO의 파트너 단체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조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그 설립을 한 그런 단체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그 아주 그 미미한 어떤 그런 실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9년도, 79년도를 넘어서면서 이제 그 단체들이 많이 생기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69년도, 79년도, 89년도에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이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개시한 연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89년도부터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99년도, 2009년도를 약 그 20년 동안 아주 급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아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많은 투자와 그런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다소 이제 그 단체 설립이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그 내용들도 좀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1990년대 후반 이후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단체 설립도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이나 그런 규모도 그 급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그 사용되는 어떤 사업의 규모, 재원 규모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 조사된 144개 단체를 중심으로 했을 때 총 재원이 이제 1조 5,195억 원 상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를 이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기부자 재원입니다. 기부자 후원. 51%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부나 또 기업 기부나 뭐 이런 등 그런 부분에 그 기부자, 후원자 재원이 약 7,796억 정도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재원이 그 13% 정도로 1,9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체들이 그 실행하는 그 수익사업이 그 1,500억, 1,51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출연해서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게 이제 9% 정도 되는데요. 1,329억 정도.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이 있고요. 또 물품으로 받아서 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활용하는 뭐 물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뭐 옷이나 의류나 뭐 신발이나 뭐 많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도 그렇고 그 중고 자동차들 많이 이제 후원들을 하죠. 그런 물품 후원들도 이제 42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배분 단체 재원들이 있고요. 또 국외 재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조 5천억 상당의 규모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그 1조 5천억 정도의 규모의 그 재원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 그 단체들이 어떻게 어디에 지출을 했는지 이런 규모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그 일반 사업, 국내의 일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국제개발협력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내의 일반적인 어떤 비영리 조직으로서 사회복지 조직으로서의 그런 활동들도 하는 사업들이 6,1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 지출한 규모가 5,41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해외 사업하고도 구분해서 이제 대북 사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북 사업에 850, 그러니까 85억 원 규모로 그 대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에 3,025억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실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이 단체들, 이 NGO들이 해외 사업, 그러니까 5,400억 상당의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방법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국제개발협력 NGO들의 그 후원 규모, 그러니까 114개 단체에 대한 후원 규모를 보면요, 정기 후원자가 있고 또 비정기 후원자가 있고 법인 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 후원자 비율이 훨씬 높지요. 그 비정기 후원자가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풀품 모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금, 그런 후원이 생명력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대다수의 그 국제개발협력 NGO들은 정기 후원자 비율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까 그 우리가 재원 규모에서 봤듯이 후원자들의 후원 규모가 51% 정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NGO 운영 자체가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이제 50% 이상의 그런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다도 선생님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후원과 더불어서 이제 법인 후원들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인 후원을 발굴하거나 개인 후원을 개발하거나 또 비정기 후원자를 정기 후원자로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마케팅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정기 후원자를 늘리느냐, 비정기 후원자를 정기 후원자로 그 만드느냐, 또 법인 후원을 늘리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다 마케팅 활동의 영역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마케팅의 기법들을 잘 연상하시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단체가 해외 아동 결연 후원을 하는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4개 단체 중에서 이제 그 해외 아동 결연 사업을 한다.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동을 1대1, 그러니까 결연해서 하는 후원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답한 단체는 46개 단체고요. 그 아동들은 66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아동하고 우리가 결연해서 1대1로 지원을 하거나 그 다양한 어떤 지원들 하는 형태들이 66만 명 정도, 66만 2천 명 정도 이제 된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에 드는 이제 후원금 규모가 2,317억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또 66만 명으로 나눠보면 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이제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이제 규모로 후원자 1인당 후원이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35만 74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금액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아동 결연을 하는 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광고나 이제 관련된 단체의 홍보에서도 많이 보듯이 여기 저개발 국가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제3세계 국가들의 아동들은 큰 금액이 필요해서 뭔가 회복하는 것보다는 일단 적은 금액으로 식량을 공급하거나 이런 체온을 유지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개인당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1년에 한 35만 원 정도. 그러면 하루에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365일이라고 생각하는 1,000원, 2,000원 이런 광고의 카피가 사실 적절한 거죠. 우리가 이제 절약 하루에 일상적으로 쓰는 일부 적은 돈을 모아서 제3세계나 저개발 국가의 아동을 구할 수 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카피를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국제 개발 협력을 하는 그런 단체들의 사업 규모 중에 이제 국가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저개발 국가, 제3세계 국가가 가장 많은 대륙, 아시아하고 아프리카겠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그런 지역들도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50% 이상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타 국가도 있고 이제 다양한 이제 소국가들 이런 국가들도 있지만 아시아 아프리카에 우리가 50% 이상을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금액 규모로 봐서도 지금 약 55%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단체들, NGO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에 참여를 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분야별로 이제 사업 규모를 이제 봤는데요. 여기 이제 교육, 보건, 등 식수 공급, 또 분쟁 평화, 그리고 이제 통신, 사회 인프라, 농업, 임업, 이런 긴급 구호, 재건 복구, 이런 우리가 이제 항목별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교육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접했을 것 같은데 사실상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규모 대비 총량에 비해서는
직접적인 교육에 대한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대신에 이제 사회 인프라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거는 뭐 어차피 그 저개발 국가의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어떤 비율이 굉장히 그 43%로 일단 높게 나타나고 있죠.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라는 인프라가 있어야 아이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인프라가 있어야 우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 지원의 분야 중에 사회 인프라가 우선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43% 정도가 사회 인프라에 이제 투자가 되고 또 보건이 이제 7%로 상대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이 보건에 대한 거, 위생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가 지원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식수 공급이나 위생이 이제 같이 이렇게 지원이 또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교육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이제 식수, 먹을 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뭐 우물 파주기 사업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위생이라는 부분이 이제 묶여 있는 거는 물이 풍족하지 않으면 위생적인 생활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 거는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랑 직결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식수 공급이나 위생에 대한 그런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현황들을 보면요. 아까 이제 아동 결연을 하는, 해외 아동을 결연하는 사업을 하는 그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46개 단체로 적었는데, 이 앞에서 얘기한 그런 여러 항목의 다양한 사업들로 이제 확장을 해봤더니 사업을 하는 이제 단체가 140개 단체, 이제 조사 단체의 대다수죠. 근데 국가로 따지면은 96개 국가가 됩니다. 총 사업 수로는 1672개 사업, 총 이제 후원 금액을 보면 5080억 원 정도 이제 그 규모로 그 앞에 그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그런 내용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 현황을 또 별도로 이제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것이죠.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 기본적인 어떤 생활권에 대한 것, 그런 뭐 사회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이 살아야지만 생명력을 보장을 받아야지만 그런 그 활동들, 그런 어떤 시설들을 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도적 차원의 지원 현황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조사 단체 수는 이제 36개 단체가 응답을 했고요. 56개국에 56개의 나라에 146개의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158억 정도. 아직 뭐 미미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도적 지원 사업 중에 이제 난민들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데요. 아이템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하지만 어쨌든 규모로 봐서는 아직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 앞에 얘기한 사회 인프라를 그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던가 보건 또 식수 공급 위생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의 비중보다는 뭐 좀 적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할 때 그 자금만 지원을 해서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노하우들을 이제 그 전수를 하러 파견을 합니다. 뭐
교육에 관련된 거는 이제 교육을 직접 그 실행할 수 있는 그 봉사단을 조직을 하겠죠. 뭐 식수 공급을 위해서 우물 파주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물을 파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파견을 하겠죠. 뭐 태양열을 활용한 어떤 그 에너지에 관련된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런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파견이 돼야 되겠죠. 일반 봉사자가 그런 어떤 시설을, 사회 인프라를 만드는데 이제 참여하는 거는 이제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전문가를 파견하는 어떤 그런 그 내용들도 있고요. 뭐 우리가 이제 그 뭐 의사 그 병을 치료해야 된다. 의료봉사단도 조직을 하고 파견을 하죠. 그리고 이제 긴급하게 뭐 재난 복구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건설에 관련된 그런 그 봉사단을 조직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은 전문가도 필요하고 또 기술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또 지식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그, 그, 재원으로만 그 해외 그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단을 파견하는 일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92개 이제 조사 단체 중에 봉사단을 파견한 나라는 모두 이제 그 67개국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파견한 봉사자 수가 4,226명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봉사단이 가기도 하고 거기에 상근하는 어떤 그 파견 직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그 해외에서 일을 하는 어떤 그 직원들, 그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을 제외하고 봉사자로서 참여하는 그런 인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재학 중에 해외 봉사단 뭐 파견 모집에 대한 어떤 안내라든가 공고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다녀오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종교단체에서 종교 집단에서 이제 해외 봉사를 많이들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선교 목적도 있지만 일단 그 국가에 필요한 어떤 자원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이제 봉사자를 활용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미 다녀오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봉사단도 보면, 단기 봉사가 있고 장기 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봉사는 뭐 짧은 시간 동안에 뭐 1주에서 뭐 2, 3주 정도 짧은 시간에 이제 다녀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 봉사는 이제 몇 개월 동안,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코이카에서도 그런 그 봉사자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그 대학생 신분으로 봉사단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런 현지에 파견이 돼가지고 취업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게, 해외 봉사라는 게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그런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장래에 그 다양한 어떤 경험을 그 한번 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이런 뭐 해외 봉사, 뭐 특히 이제 그뭐 장기 봉사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단기 봉사의 기회가 있다 그러면 방학 중에 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NGO를 더 자세하게,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 조사한 144개의 단체의 국내 인력 현황을 일단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시장이죠. 뭐
NGO도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보람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NGO나 그 시민단체들 또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여러분이 향후에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 시장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이제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 일단 그 상근 직원, 정규직 상근 직원은 6,889명이었습니다. 비정규직 상근 직원은 1,258명. 비정규직의 이제 뭐 비율이 높다 낮다를 이제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어떤 영리 조직의 비정규직보다는 비율이 좀 낮은 걸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을 하는 정규직이 이제 있었고요. 또 비상근을 하는 비정규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다른 조직에서 일을 하는 거랑 뭐 병합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비상근 정규직이나 비상근 비정규직은 이제 전문가 집단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제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거나 NGO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회계사라든가 이런 전문직들은 상근을 할 수는 없지만 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그 채용을 해서 같이 그 NGO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상근이나 비상근 직원으로만 그 운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인력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내부 직원, 채용된 그 정규 비정규직의 직원보다도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뭐 NGO나 뭐 사회복지기관 통틀어서 비영리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이제 강점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그 기관이나 조직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자원봉사자들을 잘 관리하고 잘 그 운용하는 이런 방식,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시면 NGO나 사회복지 조직, 그런 비영리 기관에서 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인력 현황의 또 한 그 부분인데 해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그 지부를 두고 있는 숫자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다수의 해외 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죠.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그 국가 수로는 아시아의 20개 국가, 아프리카의 21개 국가에 이제 파견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3,800명, 4,000명에 가까운 인력들이 지금 파견돼서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그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원봉사단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면 현지에서 이런 그 해외 지부에서 일을 하는 인력들하고 같이 그 지휘 아래 이제 자원봉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현지에 필요한 어떤 그 요청 내용들, 욕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국내에 그 기관에 계속 그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국내 기관의 형평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어떤 사업 추진 내용이나 사업 추진에 관련된 어떤 그 지원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해외 지부하고 원만하게 이런 그 문제들을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해외 지부에 있는 그런 인력들이 사업 내용이나 사업 기획,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어떤 그 천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정확하게 현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가장
급선무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 해결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그 해외에 파견된 그런 인력들의 노력에 의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성과는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그 해외에 파견된 인력들이 어떤 정확한 그 분석이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여기 그 국내에 있는 기관에 그 이제 보고를 해서 사업을 개발하거나 내용을 정한다 그러면 현실하고 현지의 어떤 사정하고 맞지 않는 그런 엉뚱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들도 생기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우물을 판다고 했을 때 그 팠을 때 우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확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현지나 또 과학적인 그 조사 자료에 의해서 그 근거가 됐을 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물이 없으니까 식수 공급을 위해서 우물을 팠으면 좋겠다고 현지에 갔는데 아무리 파도 그 우물의 그 물줄기를 발견하지 못했던 경우들도 있고요. 일단 전문가들이 가서 그 수맥을 찾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그 가축들, 뭐, 그러니까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축들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뭐, 소, 양, 뭐, 닭, 이런 것들을 키우도록 하는 그 해외 그 국제 그 개발 협력 사업도 있는데요. 그런 가축들을 주기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키우거나 양성해서 어떤 그 돈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도하는 방법, 또, 그 날씨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런 가축들이, 그 성장하거나 뭐 이렇게 그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현지에 있는 그 파견된 직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본부하고 그 연결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우리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정부 재원도 많이 이제 차지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9%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부에 지원하는 그런 그 부처들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이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제 그 중심이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국제개발 협력 사업은. 그래서 코이카가 이제 코이카가 지원을 하는 그런 게 이제 87% 정도가 되고요.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여성가족부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뭐 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이라든가 외교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뭐 등의 어떤 기관들이 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계기관들 또 협력기관들 또 어쨌든 그런 그 국가 간의 관계를 맺어서 지원을 함으로써 그 우리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그 전달하고 우리의 행정 방식 또 그 행정에 관련된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을 이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방식에 또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발 협력 단체들을 지원하는데도 여기에서 이제 그 나타난 그런 그 정부 조직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거는 이제 코이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사업 하면 우리는 이제 코이카 하고 하는 협력 사업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고 또 그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이카의 그 해외 지부들이 또 다 있습니다. 해외 현지에 그 연계관계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거는 코이카가 대다수 중심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모금 현황을 봤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재원의 어떤 비중하고도 많이 이제 연관이 되겠는데 개인 모금이 이제 57%로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정부 지원도 11%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품으로 이제 지원을 받는 거, 아까 우리가 이제 전체 재원 규모에서 본 것처럼 뭐 비슷한 형식의 구분입니다만 이제 개인 후원, 모금에 대한 거는 개인 후원금이 가장 많다. 57%나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이 도표를 제시를 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NGO들도 모금 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 TV나 뭐 인터넷 포털이나 이렇게 보면 많은 광고들이 있어요. 그런 광고들이 대다수 이런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NGO 단체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거나 또 그 활동들에 직접 참여하는 홍보 대사들을 노출시켜가지고 이제 모금으로 연결을 하지요. 뭐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 기아에 생명을 잃어가는 아이를 보여준다거나, 뭐, 전쟁터에서 난민이 된 아이들을 뭐 보여준다거나, 또, 식수가 없어서 온갖 그 병균과 싸우고 있는 그런 생활들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모금으로 연결하는 그런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국제개발협력단체들이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위해서는 그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그 144개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사업들 내용들을 봤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유튜브나 아니면 테드나 이런 데의 동영상으로 그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정도 찾아서 7분 이내로 감상을 하시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